자, 이번에는 두 번째 단원입니다. 각운동의 운동학적 분석이라는 내용이에요. 선운동에서 변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변위하고 이동거리. 그 다음에 변위를 벡터라고 해요. 그러면 이동거리를 뭐라고 하죠? 이동거리는 스칼라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개념들 다 이해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선운동이라는 개념은 아주 간단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각운동이라고 해서 회전운동을 설명을 할 거거든요. 회전운동은 선운동하고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선운동을 이해를 못하면 각운동이 어려운 거고요. 각운동이 어려우면 그 다음부터 계속 꼬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마치 바느질하는 느낌이셔야 돼요. 한 땀이라도 건너뛰지 않고 그냥 차근차근만 하시면 이게 쉬운데 중간에 성급해서 혹은 귀찮으니까 하고 건너뛰어버리면 이제 뒤에서 막 엉켜버리거든요. 자, 이제 각운동이에요. 각운동이라는 건 여기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자전거 바퀴가 막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뺑뺑뺑뺑 돌죠? 그죠? 막 돕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을 각운동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회전운동이라고 하는데 왜 각운동이라고 하냐면 자, 요 지점에 있던 타이어가 요만큼 4분의 1만큼을 돌아서 여기 왔다 치죠. 그러면 요만큼의 각이 변하는 거잖아요. 약 한 90도 정도가 변하겠네요. 근데 요 지점, A라는 지점이 이번에는 여기까지 왔다 치죠. 이렇게 반 바퀴를 돌려. 그래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각이 180도 정도가 바뀌겠네요. 그죠? 여기는 90도가 바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체가 회전한다는 건 그 물체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계산해서 각도가 바뀐다라는 말로 다르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운동이란 말은 결국은 각이 변하는 운동이라고 말해도 되고 그래서 각운동이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자, 지금 했던 얘기는 시험 문제 거리도 아니에요. 이건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초등학생 이 정도 아이들한테서만 나오는 문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이게 나중에 중요하니까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전거 바퀴가요, 이렇게 회전을 했다 칠게요. 이만큼 회전하면 이거는 공중에서 회전한 게 아니라 지면에서 회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전거 바퀴는 얼만큼의 거리를 움직일까요? 한 바퀴를 돌면. 한 바퀴를 돌면 얼만큼 움직이냐 하면, 자, 이 자전거 바퀴의 겉둘레 있죠? 겉둘레. 요만큼만큼을 이동하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개념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개념이에요. 결국은 자전거 바퀴가 지면에서 한 바퀴를 돌았다라는 것은 그 자전거 바퀴의 겉둘레만큼을 선운동을 했다는 얘기로 바꾸어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운동에서 나왔던 어떤 개념들 있죠? 그건 바로 회전운동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전거를 겁나 빨리 밟았어. 페달을 빨리 밟아서 자전거 바퀴가 겁나 빠르게 회전운동을 했어. 그러면 그 자전거의 선운동량도 컸고 속도도 빨랐어.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죠. 각운동은 선운동으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개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만 공부한다 생각하고 가볍게 오시면 돼요. 각운동이란 차바퀴나 팽이처럼 물체가 한 정점, 한 축의 주위를 연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운동이다. 회전운동이라고도 한다. 각운동이라는 용어는 물체가 회전하는 경우에 중심축에서 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계, 자전거, 모든 회전하는 물체, 팽이,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라면 피겨 선수들이 스핀을 할 때 이런 경우들, 그리고 체조 선수들이 덤블링을 할 때 이럴 때 이런 동작이 나타나죠. 스프링 다이빙 보드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 선수들의 회전 운동 이럴 때도 나타나고요. 회전체의 각이 달라지는 변화량은 결국 회전하는 물체의 원둘레에서 특정한 위치가 처음의 위치에서 달라진 정도, 그런 거다. 그러니까 회전하는 물체의 원둘레, 겉둘레에서 이 부분이었는데 얘가
요 A라는 지점이 한 4분의 1바퀴를 돌아서 B 지점까지 왔어. 요만큼을 움직였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각이 달라지는 변화량은. 그러면 요만큼을 움직였어를 각이 요만큼 움직였어 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도 거리와 변이 얘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A라는 요 점이 B까지 왔어요. 그죠? 그래서 방향까지 고려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이라고 하는 거죠. 각변이라고 해도 되고 변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럴 땐 요만큼 움직였다라고 말하지만 이 자전거를 요만큼 움직이려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돌리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랬다가 이제 원래의 자리에 자전거 바퀴가 공교롭게도 딱 멈췄다 그러면 이건 변이는 제로라고 0이라고 말해야 되지만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만큼 거리를 계속 다 계산을 하면 그러면 이제 거리의 개념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거리의 변화는 있다 라고 말하는데 변이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선운동에서 했던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각거리란 관측의 장소에서 두 점 사이의 각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각거리라는 개념은 찾아보면 이 역학 말고도 천체 관측하는 분들도 사용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자, 어쨌든 두 점 사이의 각도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이동에 따라 중심축에서 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자, 관측 장소에서 두 점 사이의 각도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각거리란 개념이 원래 그래요. 이게 이제 천문학적 용어인데 별이 떠 있고 별이 떠 있어요. 그런데 이 별과 별의 실제 거리를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구라는 점에서 얘랑 얘랑의 각이 몇 도 있어, 몇 도만큼 벌어져 있어 이런 개념으로 각거리란 단어를 처음에 썼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에서도 각의 변화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네 해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물체의 이동에 따라 중심축에서 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측정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가 전진할 때뿐 아니라 바퀴가 후진해서 바퀴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동한 거리도 각거리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럼 각거리는 방향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각거리는 방향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벡터다 스칼라다.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벡터다 스칼라다라는 건 이제 상식처럼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각변이를 얘기합시다. 각변이는 회전하는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의미하는데 회전 운동을 하는 물체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회전할 때 위치의 변화량, 방향까지 고려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계바늘처럼 한 방향으로의 위치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 방향으로만 도는 그런 것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각변이는 그러면 스칼라다 벡터다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각변이를 따질 때는 각속도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각속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각거리를 얘기할 때는 각속도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각속력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요거까지도 채워 넣으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거기만 잘 되면 여기는 이제 공짜가 되는 겁니다. 자, 각거리, 각변위. 각거리는 회전하는 물체가 움직인 전체의 각도를 말하고요. 방향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스칼라량이에요. 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거리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는 스칼라니까 속력이라고 하면 되고요. 각변이 회전하는 물체가 각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방향을 가져요. 시계 방향의 회전 그리고 반시계 방향의 회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벡터고요. 그래서 각변위의 변화량은 속도라고 합니다. 각속도. 자, 날개에서 뭐 빼뜨리는 거 있나 좀 보고 갈게요. 네, 날개에서 각도의 단위라고 합니다. 각도의 단위.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 각도의 단위에서 뭐 복잡하게 다른 거 뭐 볼 필요 없어요. 라디언이라고 읽는다. 회전이라고도 읽는다. 보통 라디언이라고 읽습니다.
그럼 라디언이라고 읽을 때는요, 뭐 섹타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해요. 섹타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원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나눈 것인데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그 단위 라디안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세타라고도 표시할 때도 있더라.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360도 1회전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라디언으로 계산한다 했는데 라디언이라는 단위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돼요. 라디언이란 단위만. 그 다음에는 날개에서는 네, 날개에서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각속력과 각속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그게 뭐 어려운 건 없어요. 각속력이란 결과적으로 각속도의 크기다. 그래서 즉 각속도의 절대값을 의미하는데 유사벡터다. 유사벡터라는 건 완전히 벡터는 아니고 벡터와 비슷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각속도란 회전처가 단위 시간 동안 회전한 각, 즉 회전 운동의 속도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양이로 요거 오메가라고 읽으시면 돼요. 오메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스 문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엔 방향을 가지는 개념입니다. 방향을 가지고요. 시계바늘처럼 한 방향으로 위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이게 그야말로 벡터예요. 벡터. 이거는 벡터하고 유사하지만 이게 진짜 벡터다라는 거죠. 저희 책을 베꼈던 그 보디빌딩 그 강사에 있어요. 저희 집 베껴가지고 저랑 이제 소송까지 갔던 사람이 있어요. 고생 좀 시켜줬죠, 제가. 그런데 이제, 요거를 못 읽어서, 네, 요걸 못 읽었고, 이거 오메가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거 오메가인 거는 중학교 물리 시간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메가라고 안 읽고, 이렇게 한참 있더니, 저만 믿으세요. 저만 믿으시면 합격합니다. 그러더니, W죠? 이러더라고요. 인강을 제가 이제 소송할 때 인강까지 얼만큼 베꼈는지 다 뒤져봤는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인강 팔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합격 후기가 상당히 적은,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스포츠 지도자 필기와 관련한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책이 좋을까? 어떤 인강이 좋을까? 막 이러면서 선택을 하시게 되잖아요, 보통.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부족하시고 좀 마음은 급하시고 해서 덥석 선택을 하시다가 그런 이제 강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뭐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이게 스포츠 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 영역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유독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는 그런 강사들이 많답니다. 자, 어쨌든 이 강의를 선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합격시켜 드릴게요. 각속도, 각속력 대충 보시면 되고요. 이제 각속도와 선속도의 관계, 아까 애초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자전거가 직진한다 칩시다. 그러면 자전거 바퀴는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속도를 가지잖아요. 이때 자전거 바퀴가 남긴 흔적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서 자전거의 속도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 바퀴가 얼마나 빨리 돌았나라는 걸 바퀴 회전의 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바퀴가 있습니다. 자전거 바퀴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 자전거 바퀴가 이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바퀴의 요만큼의 그 원둘레만큼을 쫙 펼쳐놓은 만큼을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았다는 건. 그러면 바퀴의 회전의 속도를 계산하지 말고 차라리 얘가 한 바퀴를 구르면서 남긴 요 흔적,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의 이렇게 변이를 구한 다음에요.
편의만큼의 이동만 할 때 걸린 시간을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이 바퀴의 회전 속도를 선 속도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바퀴가 한 바퀴 돌았다는 건요, 그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예요. 요 둘레만큼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거고, 그러면 회전운동의 속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운동의 속도를 계산해버려도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퀴가 남긴 흔적의 시작점과 끝점을 통해서 자전거의 속도를 계산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각 속도는 선속도로 바꾸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우린 스포츠 지도자예요. 그러면 스포츠 지도자 시험에서 회전 운동의 속도가 중요한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회전 운동의 속도가 중요한 경우가 뭐냐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 경우에요. 제 팔의 모양을 보세요. 그죠? 팔이 회전을 하잖아요, 회전을. 그랬을 때 회전 운동의 속도를 천천히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공이 빠를까요? 그렇지 않죠. 이 투수들은 그래서 회전 운동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게다가 투수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팔이 길다는 거거든요. 팔이 길다. 그래서 그 긴 팔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만큼의 궤적을 쫙 펴보면 직선이 나오는데 직선이 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빠르게 움직인 거니까 선속도가 빠르다라고 바꿔도 되는 거고, 선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은 결국은 공이 빨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제? 좀 재밌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도 서브를 넣을 때 온 몸을 펴서 서브를 넣는 거예요, 공을. 근데 이제 일반 동호인 분들, 제가 운영하던 이제 분당에 학원이 있는데 바로 옆에 테니스 코트가 있어요. 가끔가다 이렇게 내려다보면 일반 그 동호인 분들은 서브를 넣을 때도 라켓을 짧게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망치질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서브를 넣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넣죠, 이렇게. 팔을 안 펴고. 그런 경우에는 서브가 세질 수가 없는 거죠. 펴야 되는데. 그걸 역학적으로 설명하면 회전의 반경을 키우면, 그러면 이건 결국은 바퀴를 쫙 편 만큼의 길이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만큼을 선운동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선운동의 거리를 길게 만들어 놓고 그걸 빠르게 움직이게 하면 된다. 그러면 서브가 세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다른 스포츠에도 나와요. 해머 돌리기, 원반 던지기 뭐 이런 경우들 다 마찬가지죠. 자,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속도는 선속도로 바꿔 계산할 수 있다. 선속도는 회전의 반경 곱하기 각 속도로 계산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야? 선속도를 높이고 싶어요. 공을 빠르게 던지고 싶어요. 서브를 강하게 빠르게 넣고 싶어요. 그러면 선속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회전 반경을 키워라. 네. 그래서 신체 분절을 쫙 펴라. 라켓 길게 잡아라. 4번 탄자 공 세게 날리고 싶다. 빠르게 날리고 싶다. 그러면 라켓이래. 배트를 긴 걸 써라. 라는 거죠.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는 오타니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수로 활동할 때도 공이 빠른 편이고요. 타자로 활동할 때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죠. 왜? 회전 반경이 그 사람은 크거든요. 늘씬하잖아요. 게다가 각속도가 빠른 거예요. 회전 반경만, 그 신체 분절이 긴 데다가 이걸 되게 빠르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각속도도 크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던진 공은 선속도가 빠르고, 그 사람이 쳐낸 공은 선속도가 빠르고, 쫙쫙 뻗어나가는 거죠.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 한 바퀴를 구를 때 반지름이 큰 바퀴가 반지름이 작은 바퀴보다 더 긴 거리를 굴러갑니다. 한 바퀴를 구를 때. 이게 뭔 얘기냐? 자,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올 텐데, 자전거 바퀴가 긴 자전거가 있어요. 긴 자전거. 이렇게 생각다 칩시다, 자전거가. 그리고 아빠는 지는 여기 탄 거야. 그리고 애기는 요만한 자전거, 바퀴 요 딱만한 거 하나 주고요.
그래놓고 자전거를 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애기가 탄 거야. 애기 이렇게 타고 있겠죠? 자기는 여기 이따만한 거 탄 거죠? 자, 이랬을 때 똑같이 한 바퀴를 굴러가요. 요 바퀴를 한 바퀴를 굴려요. 똑같이 한 바퀴를 굴리려면 페달을 한번 밟겠죠. 보통 이제 기어를 1대1로 놨다라고 치고 페달을 한 바퀴 밟았더니 한 바퀴를 굴러요. 얘도 페달 한 바퀴를 밟았더니 바퀴가 한 바퀴를 굴러요.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한 바퀴 구른다는 건 요 원둘레만큼을 직선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 구를 때 이 사람은 얼만큼씩 가는 거예요? 요걸 펼쳐놓은 만큼씩 가는 거예요. 얼만큼? 한 이만큼씩 가는 거죠. 얘는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똑같이 한 바퀴 구를 때. 그쵸? 요거보다 좀 더 가겠다. 한 요 정도 가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러면서 자기는 이따만한 바퀴 자전거 타고 꼬맹이는 요거 타고 오는데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역학적인 그 상식이 없는 사람이. 왜 웃냐면 저희 아들의 친구의 아빠가 이랬대요. 제가 이제 서울의 상암동에 살았었다가 지금은 이제 경기도로 이사를 왔는데 상암동에 살 때 상암동에서 어디까지 갔다더라? 잠실까지 갔다 그랬나? 초등학생 애를 데리고 자기는 그 쌩쌩 잘 나가는 로드 타고요. 애는 어린이 자전거를 태우고 잠실까지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랬대죠. 왜 이렇게 못 와? 빨리 와. 왜 이렇게 못 따라와? 막 그랬대요. 라면 하나 먹이고. 그래서 이제 그 녀석이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와가지고 갔다 와서 죽을 뻔했다고 막. 아빠는 자기는 좋은 자전거 타고 자기는 조그만 자전거 주고서 그렇게 갔다고. 그런데 사실은 좋고 나쁜 자전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퀴의 크기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아빠가 이 역학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죠. 자, 이해가 가죠? 자, 회전 반경이 큰 자전거가 선속도가 빠른 겁니다. 똑같이 한 바퀴씩 밟을 때 한 바퀴 구르는 속도가 똑같다면,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한 바퀴를 구를 때 반지름이 큰 바퀴가 반지름이 작은 바퀴보다 더 먼 거리를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한 바퀴를 돌리는 속도는 같아도 회전체의 반지름이 더 크면 선속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로드 같은 경우에 바퀴가 큰 거죠. 로드가. 자, 각속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아래와 같습니다. 각속도는 오메가예요. 각 변이 섹터를 이동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네, 각 변이를 이동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라디언 퍼 세크라는 단위로 표시합니다. 각속도는 뭐를 뭐로 나누는지를 봐주면 돼요. 뭐를 뭐로 나누는가. 자, 그림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 바퀴가 지금 가잖아요. 그리고 바퀴가 지금 이제 궤적을 남기고 있잖아요. 궤적을 남기고 있는데 이 바퀴가 남긴 궤적이 선속도를 구하는 재료가 되는 거죠. 바퀴 한 바퀴 돌았어. 그럼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가 바퀴 어딘가에 앞바퀴로 하죠. 앞바퀴가 한 바퀴 굴르면서 요만큼의 흔적을 남겼다. 그러면 바퀴가 얼마나 빨리 회전했는가는 이 직선 거리를 얼마큼 이동했는가로 계산할 수 있더라. 결국은 각속도와 선속도는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죠. 어렵지 않네요. 쉽죠? 이번엔 가속도예요. 가속도. 이 사람 왜 이러고 있죠? 벌 받나? 뭔 짓을 했는데 이런 벌을 받냐? 해두지는데. 자, 가속도라는 거 아까 이제 선가속도 개념 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앞에 강에서 가속도라는 개념을 했어요.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속도의 변화를 만들었는가 안 만들었는가, 이 개념이잖아요. 이 바퀴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바퀴를 밉니다. 그러면 이 바퀴를 민다라는 건 바퀴를 굴린다라는 개념이고, 그러면 각 속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죠. 각 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원동을 하는 물체의 각속도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거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운동을 하는 물체의 힘의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모멘트라는 단어는 그냥 회전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회전력이 작용해서 속도나 방향을 변화시킬 때 생기는 물리량을 각가속도라고 한다. 일정 시간에 대한 각 가속도의 변화량을 나타내는 벡터의 량을 나타낸다. 벡터의 량이다. 그래서 이제 방향까지 따진다는 얘기겠죠. 각 가속도가 크면 회전 방향 전환에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각 가속도가 크면 회전 방향 전환에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각 가속도가 큽니다.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속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멈춰 있다가 그렇게 각 가속도가 크면 그러면 멈춰있던 물체가 회전의 방향으로 회전하거나 전환하는데 유리하고 만약에 이쪽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쪽의 방향으로 각 가속도를 주고 있다. 그래서 그 힘이 크다 그러면 이 물체는 이쪽으로 구르다가 이쪽으로 방향이 전환되겠죠. 그러니까 가속도가 크다라는 건 방향 전환에 유리하다. 물체의 이동의 방향에 전환에 유리하다. 그건 각의 운동에서도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날개에는 별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와의 관계.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뿐이에요. 이번엔 이제 완전히 스포츠에 적용해 보자는 것 뿐입니다. 결국 선속도라는 것은 선속도란 선운동에서 속도를 말합니다. 그건 앞에서 우리가 다 다루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각속도와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속도라는 용어로 사용돼요. 선속도 안 하고 그냥 속도 그러면 선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연속적인 선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구심점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뭐냐? 자,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쥐불놀이라는 것도 해보셨죠? 이거. 그죠? 들판에 이제 쥐 잡는다고 정월 보름날에 깡통에 불 담아서 이렇게 막 돌리다 던지고 그래서 옷에 빵꾸 나면 엄마한테 야단맞고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물체를 끈을 달아서 이제 돌립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사실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중심점에서 이렇게 잡혀갖고 얘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가고 계속 잡혀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있을 때 이 물체는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제가 이 방향이라 그랬는데 이 방향으로 도망가고 싶지만 사실은 이 방향으로 끌려오고 이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전하는 물체는 연속적인 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구심점, 중심점 여기에 잡혀 있어서 회전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다 여기를 탁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얘가 직선 운동으로 확 변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동작을 응용해서 스포츠에 활용하고 있을 때 그게 대표적으로 해머 돌리기예요. 해머 돌리기. 그 다음에 이제 원반 던지기 같은 거죠. 자, 해머 돌리기에서 선수가 돌리던 해머를 놓으면 회전 운동하던 해머의 운동의 상태가 선 운동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래서 해머를 더 강하게 선 운동으로 바꾸고 싶으면 빠르게 돌리면 돼요. 빠르게 돌리다가 놓으면 직선으로 나가는 해머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결국은 선 운동을 직선으로 바꿔버리는 스포츠 동작이 있다라는 거죠. 선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그런 스포츠가 있다. 대표적으로 해머 돌리기다. 그러면 직선으로 아까 속도가 빠르면 그러면 더 멀리 날아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운동을 빠르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갈 테니까 선운동은 각운동이라면 각운동을 빠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를 높이면 해머를 더 빠르게 돌리면 그러면 해머가 직선으로 날아가는 속도도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해머 돌리기에서는 처음엔 이제 가볍게 돌리지만, 천천히 돌리지만, 점점 빠르게 돌리다가 놓는 거죠. 얼마나 빠르게 돌리냐가 중요한 거죠. 물체의 선속도와 각속도에는 비대 관계가 있어요. 선속도가 빠르면 각속도로 빠른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각속도가 얼마나 빨리 도느냐의 문제라면, 선속도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멀리 가느냐, 이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아요.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으로 구해집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이 공식을 잘 봐요. 공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수학 포기자예요. 제가 정말 수학만 잘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제가 다른 영역에서 아마 만나 뵀을 거예요. 제가 저는 학력고사 세대인데 국어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암기 과목 거의 다 맞았거든요. 말하면 말할수록 분통 터지는데 수학을 반타작했답니다. 수학 반타작은 너무 분해. 근데 수학 반타작이 제가 잘한 거예요. 저는 수학 포기예요. 숫자를 보면 지금도 싫어요. 멀미가 나요. 숫자를 보면. 그런데 이런 공식들은 그 수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잘 봐요. 선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니까 회전 반경을 키워도 되고 회전 반경을 고정했다면 각속도를 올리면 돼. 그러면 선속도가 빨라져. 그러면 공이 더 멀리 날아가. 이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회전 반경 곱하기 각 변이를 이동 시간으로 나누면 선속도가 나와. 이래도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러면 회전 반경을 그러면 각 변이로 나눠주면 되겠는데 각 변이로 곱해놓고 그리고 이동 시간으로 나누면 선속도가 나오겠는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 시간을 짧게 하면 그러면 더 큰 숫자가 나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되게 단순할 거예요. 아마 주어진 숫자를 곱해버리면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스포츠 현장에서는 해머를 얼마나 빠르게 돌리다가 놓으면 멀리 나가겠구나. 그 다음에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사냥 도구 중에 돌 2개 묶어갖고 돌리다가 탁 던지면 날아가서 그 도망가는 동물의 다리에 걸리고 그렇게 사냥하는 도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얼마나 빨리 돌리는가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윗이라는 그 사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그 도구가 그 사람들의 새총이 바로 이거예요. 해머 돌리기를 축소한 형태예요. 돌이 있고요. 그 돌을 가죽 주머니에 달고요. 그리고 가죽끈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돌리다가 놓으면 그게 날아가는 거거든요. 선운동을 해서 그 대상을 맞추는 건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러면 어땠겠구나. 굉장히 빠르게 돌렸겠구나. 그러다 놨겠구나. 그러니까 선속도가 빨랐고 속도가 빠르면 나중에 이제 힘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충격량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골리앗이 쓰러졌겠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선속도와 각속도. 뭐니? 그러지 마. 자, 그러면 선속도와 각속도라는 개념을 조금만 더 살펴보죠. 조금만. 드렸던 말씀을 계속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선속도와 각속도는 결국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각속도가 일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물체의 선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비례하더라라는 겁니다. 각속도가 일정하면 회전 반경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 말이 뭐냐? 트랙 경기들 있잖아요. 트랙 경기에서 같은 각속도로 이동하려면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랙 경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있는 트랙을 돌 때 주로의 바깥쪽에 있는 선수하고 주로의 안쪽에 있는 선수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봐요. 이렇게 동일한 속도로 움직일 때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선수가 훨씬 더 빠르게 뛰어줘야 안쪽 선수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 트랙 경기 같은 경우에 장거리 트랙, 중장거리 트랙 같은 경우에 최대한 안쪽으로들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죠. 쇼트랙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안쪽으로 붙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속도가 일정하면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바퀴의 지름이 다른 자전거로 같은 거리를 이동하려면 바퀴 지름이 작은 것이 더 빠르게 밟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빠가 큰 바퀴 자전거 타고
아들은 작은 바퀴 자전거 타고 그리고 같이 어디 갈 때는 아빠가 좀 천천히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지름이 작은 것이 훨씬 더 많이 회전해야 되고요. 저는 그 자전거가 미니벨로 타고 상암동에서 행주대교 밑에 되게 맛있는 유명한 국수집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국수집을 처음에 찾아가는데 길을 몰라서 바퀴가 큰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들한테 혹시 그쪽에 가시면 저도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했더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미니벨로 보면서 근데 따라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저 한참 쌩쌩할 때였는데 아이고 속으로 할아버님들 제가 더 젊어요 막 그랬거든요. 근데 웬걸 확실히 바퀴 큰 게 훨씬 더 쉽게 쌩쌩 나가더라고요. 그날 죽을 뻔했네요. 또 바퀴도 작은 거 가지고. 자, 훨씬 더 많이 회전해야 된다는 건 훨씬 더 많이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개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5번 문제. 소프트볼 투수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죠? 이렇게 회전해서 던지죠?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회전 운동이 있어요. 그리고 회전 운동으로 만들어진 뭔가 속도를 선속도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공을 던진다는 것. 그러면 소프트볼 선수가 공을 던지는 동작을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던지는 팔의 회전 속도는 결국은 공의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자, 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얘는 맞습니다. 투수의 팔 길이가 길수록 선속도를 증가시키는데 유리합니다. 이거는 설명했던 겁니다. 공의 선속도는요, 던지는 팔의 길이와 그리고 팔의 각속도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선속도는 이것도 아까 공식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을 던지는 순간 투수의 던지는 팔 길이를 길게 하면 그러면 팔의 회전 각속도는 커집니까? 라고 봐요. 공을 딱 던지는 순간에 투수가 던지는 팔의 길이를 길게 해요. 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냐면 가정 자체가 우선 말이 안 되고요. 투수에 던지는 팔의 길이는 일정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건 그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팔을 펴면 이겠죠? 자, 공을 던지는 순간이에요. 그럼 이제 회전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어요. 회전은 만들어진 순간에서 팔을 펴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팔의 회전 각속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동일한 힘으로 던지고 있을 때. 얘랑 팔의 길이하고 회전 속도는요, 반비례의 관계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선속도로 바꿀 때. 지금은 선속도, 공을 던지는 순간이니까 이게 선 운동으로 바뀌었을 때의 문제거든요. 선 운동으로 바뀌었을 때 팔을 펴게 되면요, 회전 속도는 느려지고요. 팔을 좁히면, 그러면 회전 속도는 빨라지는 거잖아요. 반지름하고의 속도의 문제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자, 트랙을 돌고 있을 때 안쪽에 돌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안쪽에 들고 있는 사람은 중심으로부터의 여기가, 그러니까 팔의 길이로 봤을 때 팔의 길이가 짧은 거예요. 바깥쪽을 뛰고 있는 사람은 팔의 길이가 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중심축으로. 그랬을 때 팔을 펴면 속도가 당연히 각속도는 느려지는 거죠. 얘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허덕허덕 하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속도와 각속도의 스포츠 적용입니다. 회전 반경이 크면 유리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회전 반경이 유리할 때. 우리가 이제 스포츠 활동할 때 뭔가 회전 운동을 선 운동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럴 때 회전 반경이 크면 유리하면 어떨까요?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에요. 그래서 선속도는 회전 반경과 비례하고요. 각속도도 선속도와 비례해요. 근데 회전 반경하고 각속도는 항상 반비례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회전 반경을 키웠어요. 그러면 각속도를 줄인다는 얘기거든. 그쵸? 그럼 회전체의 각속도가 일정하다고 봤을 땐 그 물체의 선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아까 드렸죠? 신체 분절의 각속도가 최대에 이르렀을 때
선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증가시킬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신체 분절의 각속도가 최대에 이르렀을 때 선속도는 회전 방향의 길이를 길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각속도라는 건 이제 팔을 봤을 때 팔의 속도가 최대에 이르렀을 때 회전 반경을 길게 하면요. 그러면 선속도도 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 같은 경우에 서브 넣을 때 강력한 서브 넣고 싶으면 최대한 길게 느려서 회전시켜라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경우가 배구의 스파이크, 테니스의 서브, 골프의 스윙, 라켓이래. 클럽을 길게 잡잖아요. 그리고 팔꿈치를 펴줘. 이렇게 좁히지 않죠. 그래서 회전 방향을 길게 하면 선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강한, 더 빠른 뭔가를 만들고 싶으면 팔을 펴라, 신체 분절을 펴라라는 얘기죠. 짧으면 유리할 때가 있어요. 짧으면. 각속도는 선속도를 회전 반경으로 나눈 값으로 구하거든요. 그럼 회전체의 선속도가 일정하다면 그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반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선속도가 일정하면 그 물체의 각속도는 회전 반경의 길이에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회전 반경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그 길이가 짧아지면 각속도가 어떻다? 커지고 뭐 이런 개념이죠. 반비례하는 거니까. 회전 방향이 짧을수록 각속도는 증가합니다. 커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이용하는 경우는 스프링보드 다이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보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여기서 뛰어내릴 때 탕 뛰어내린 다음에 공중에서 어떤 동작을 할 때는요. 몸을 터크를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들어요. 몸을. 팔다리를 쭈그러 이렇게 끌어안아갖고 그러면 여기서 팡팡팡팡 빠르게 돌다가 이제 물 가까이 가면 이제 몸을 다시 쭉 펴주죠. 이렇게 쭉 펴주죠. 그래서 회전 방향을 길게 만들어요. 그러면 각속도가 줄어요. 회전 반경과 각속도는 반비례거든요. 그래서 체조의 공중회전, 수영의 다이빙 경기 등에선 빠른 회전을 할 때는요. 회전 반경을 줄여요. 몸을 웅크립니다. 그러다가 회전 반경을 길게 만들면서 이제 회전의 속도를 줄이죠. 자, 공중 동작에서 공중 회전수를 많게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회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허리를 구부린 터크 자세를 취하고요. 회전 방향을 짧게 합니다. 각속도를 증가시켰다가 이제 물에 뛰어들 때 다시 이렇게 몸을 펴서 회전 방향을 늘리고 각속도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이 선 운동하고 선속도와 각속도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멋진 동작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이거예요. 그림을 보시면 이 선수가 지금 이게 신체 분절을 쫙 폈잖아요. 사라포바 선수인데 쫙 폈잖아요. 그리고 이 라켓을 보면 끄트머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길게 회전 반경을 늘려놓은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빠른 선속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스프링보드 다이빙의 터크라는 자세인데요. 회전 방향을 되게 짧게 만든 거죠. 여기가 이제 중심점 정도가 되겠죠. 여기 어디가. 그 다음에 회전 방향을 이만큼 좁혀놓은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각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피겨에서도 나타나요. 피겨에서 그 스핀을 돌 때, 제자리 스핀을 돌 때 팔을 이렇게 모아버리거든요. 감쌉니다. 그렇게 되면 회전 반경이 좁아서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을 때 팔을 펴죠. 이렇게 쭉 펴니다. 자,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해서 스포츠에 응용하고 있어요. 이제 단원 기출 문제. 벌써 단원 기출 문제? 네. 단원 기출 문제는 4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골프에 관한 운동학적 또는 운동역학적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자. 이 샤프트는 휘어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한 이유는요. 휘어지면 탄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탄성력이라는 또 다른 역학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되므로 그거는 고려하지 않기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 골프에서 그러면 골프는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잡겠죠? 이렇게 라켓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휘두르겠죠.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드라이버의 스윙 시 헤드와 샤프트의 각속도는 다를까요? 그러면 이제 샤프트가 여기고요. 여기가 헤드잖아요. 여기의 속도는요, 동일합니다. 그죠? 요 각의 변화는 동일해요. 여기든 여기든. 그러니까 헤드와 각속도는 다르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프공의 반발 계수를 작게 하면 더 멀리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반발 계수가 뭐냐면 탄성력을 재는 개념이에요. 탄성의 개념이에요. 그럼 골프공이 아주 딱딱한 A일 때와 그리고 골프공이 말랑말랑하고 탄성이 클 때와 어떤 게 더 멀리 날아갈까의 문제인데, 반발 계수가 클 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클 때.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떨까요? 샤프트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이제 골프 라켓이 더 길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샤프트의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관성 모멘트가 뭐냐면, 이거는 뒤에 관성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 어떤 물체가 그 운동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에요. 그러면 관성은 어떨 때 커지는 거냐 하면, 일단은 그 질량의 분포의 폭이 넓을 때, 중심에서부터 질량의 분포의 폭이 넓을 때, 그러니까 널쩍한 팽이 모양이 되었을 때 관성 모멘트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좁다란 팽이보다는 널쩍한 팽이일 때가 중심에서부터 질량의 폭이, 분포의 폭이 넓기 때문에 관성이 더 크다, 관성 모멘트가 크다라고 말해요. 샤프트가 길어졌다는 건요, 중심에서 질량의 분포의 폭이 넓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관성 모멘트는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봐야 돼요. 관성 모멘트가 커졌다라는 건 멈춰있는 이 드라이버를 회전시키는데 더 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개념이에요. 회전시키기가 처음에 어렵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한번 회전하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어렵다라는 개념입니다. 요건. 그러니까 작아졌다라고 안 하고 크다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틀렸어요. 그 다음에 7번 아이언 헤드의 선속도는요, 헤드의 각속도와 샤프트의 길이에 따라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때요? 선속도는 각속도에 비례한다, 길이에 비례한다. 선속도는 길이가 길수록 유리하다, 각속도가 클수록 유리하다. 이 개념이죠. 그러면 답은 4번이 맞는 답이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선속도를 키우고 싶으면, 그러면 샤프트를 긴 것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그 샤프트 헤드를 빠르게 회전시키면, 그러면 아이언의 그 선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커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 같은 거 하시는 분, 아니면 테니스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구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나 볼까요? 하나가 더 있네요. 5번이에요. 5번인데, 야구공이 야구 배트의 회전축에서부터 0.5m 지점에서 타격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야구공이 타격되는 순간 배트의 각속도가 50라디언이면 타격 지점에서 배트의 선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선속도라는 공식을 한번 보러 갈까요? 잠깐 보러 가죠. 자, 여기 있네요. 선속도의 공식이 여기 있는데,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으로 구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저 공식 이용해서 그냥 탑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래요. 각속도가 뭐였죠? 각속도가. 그러면 여기 있네요. 50 라디언 퍼 세크예요. 그리고 회전 반경은 뭐예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구하시면 되잖아요.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니까 50 곱하기 0.5로 구해지는 답만 찾으면 되죠. 그 다음에 그 공식을 찾아야, 그 단위를 말해야 되는데, 단위는 라디언 퍼 세크라는 건요. 라디언 퍼 세크는요. 각속도의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선속도를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선속도의 공식은 이거였습니다. 미터 퍼 세크였어요. 그러니까 50을 0.5로 곱하면 결국은 절반으로 나누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답은 25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을 지금 이런 문제들을 계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이건 공식을 남겼는가? 결국은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그 회전 반경이다라는 공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낸 문제일 뿐이지 이건 계산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계산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결국은 선속도를 키우려면 뭘 키우면 되고, 각속도를 키우면 되고, 아니면 회전 반경을 키우게 되고, 각속도가 고정되어 있다면 회전 반경을 키우면 되고, 회전 반경이 고정되었다면 각속도를 키워서 자전거 같은 경우는 페달을 빨리 밟아주면 선속도가 빨라지겠구나 라는 거고, 그런 정도의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운동의 운동학적 분석까지도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역학의 4번째 강이 끝난 거거든요. 역학의 4번째 강까지를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복습을 잘 하셔야 이제 5강이 쉬워집니다. 5강이 진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5강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 4강에서 배웠던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놓치면 5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거나 포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4강은 조금 시간을 많이 두시고 복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